이탈리아 피아트사의 CM6614 장갑차의 기술을 도입하여 면허 생산한 KM900 경장갑차. KM900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한국형 무기이자 수많은 계열 차량을 만들어낸 K200 장갑차. 빈손에서 시작했던 한국형 장갑차는 K200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K21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적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과 입체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고속 기동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화력과 생존성, 기동성을 대폭 보강한 K21. 전 세계의 어떤 장갑차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전투 기능을 가진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K21의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ADD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장갑차와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조남태 단장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월간 볼레틴의 홍희범 편집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 박사님. 네. 이제 우선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오늘 다룰 이제 K21 보병 전투 장갑차라서요. 네.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이제 북한의 이 전투 장갑차 전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북한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폐쇄 국가라서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군 기념일에 뭐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많은 무력 시위를 하고 또 급작스러운 전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동서남북으로 미사일도 쏘고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 시위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전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1950년도, 60년도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 그 북한 정권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하고 대비해서 1대 70 정도의 수준을 이미 60년대 후반에 전력이 우위에 있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저희가 M113APC, 그다음에 K200, K200A1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저희가 가졌던 1980년대 초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수적인 비대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적인 비대칭, 수적인 열세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K200 후속 조치로서 K21의 개발 소요는 80년도, 1980년에 이미 산학연에서 기초연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9월, 2010년에 나왔으니까 10년 만에 K21 보병 전투장갑차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그러한 이제 북한의 장갑차 전력에 대비해서 나온 것이 이제 K21 장갑차입니다. 개발사를 알아보기 전에요. K21이 어떤 전략을 갖춘 것인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처음 보병 수송용으로 개발된 장갑차는 이제는 전투 장갑차로 진화하여 전차와의 합동작전을 펼치는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1은 기존의 전투 장갑차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장갑차다. 현대전에 맞게 기동성과 화력을 한층 더 보강한 차세대 장갑차인 것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K-21은 성능과 가격 면에서도 방산 선진국들의 유사 장비보다 우위에 있어 한국형 명품 무기로 손꼽히고 있다. 기동 성능도 포장도로에서의 시속 70km, 야지 시속 40km로 세계 동급 장갑차 중 최고를 자랑한다. 수상 운행 장치를 워터제트 대신 궤도 주행식을 채택하여 구조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무게를 줄임으로써 시속 4에서 6km로 수상 주행이 가능하다. (40mm) 자동포와 대전차 유도 무기를 탑재해서 적의 장갑차는 물론 헬기와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야간 정밀 조준 장치, 피하 식별 장치 등을 장착하여 적을 먼저 보고 격파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 전장 관리 지휘 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IT 장갑차이며 360도 휘전하는 파노라믹 장갑 차장 조준경을 부착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헌터 킬러 기능을 부여했다. 동급 장갑차 중 성능과 품질, 가격은 물론 종합 군수 지원 체계 면에서도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K-21은 세계의 네로라 하는 전투 장갑차와 당당히 맞서며 우리나라 대표 보병 전투 장갑차로서 활약하고 있다. 네, VCR 영상 참 잘 봤습니다. 이제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1 그 개발사를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전력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예. 이제 우선 기동력부터 이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병을 수송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이 그 전투와 안전을 위해서든요, 이 기동력이 참 중요할 텐데 K-21 기동력 수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동력을 설명하기 전에 추력대 중량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을 때 무게 1톤당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냐 그걸 얘기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기동력은 높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K-21 장갑차가 무게가 전투 중량 25톤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진 출력은 750마력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무게 1톤당 엔진 출력이 30마력씩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수준입니다, 진짜 이게. 그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미군의 어떤 주력 보병 전투차인 브래들리가 있지 않습니까? M2A3 브래들리. 이 장갑차가 얼추 32톤, 33톤 그 사이 될 겁니다, 무게가. 근데 엔진은 600마력밖에 안 돼요. 이거를 나눠 보면은 1톤당 한 18마력에서 19마력 사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K-21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수준이냐 살펴보려면은 이 우리의 그 신형 전차 흑표 있지 않습니까? K2. K2의 추력대 중량비가 1톤당 27마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K-21이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은 K2보다 기동력이 더 훨씬 높다고 봐야죠. 이게 물론 궤도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도로에서 최대 속력을 뭐 70km를 조금 넘는 수준 이상은 못 냅니다. 아무래도 그 안전이라든가 뭐 파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속도 자체보다 중요한 게 연약 지반이라든지 험지라든지 그런 걸 극복하는 능력, 그다음에 또 가속 능력인데 이 면에서는 정말 실제로 주행하는 걸 보면은 야, 이거 급정거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급정거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확 멈추고 또 확 급가동을 확 합니다. 즉, 이 K-21이라는 물건은 실전에서 필요한 기동성이라는 부분에서의 능력은 좋다라는 수준으로 표현하기엔 정말 굉장히 높은 물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또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서 교수님, 이번 이제 화력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K-21 어떤 활용 무기로 어떤 대상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첫째는 그 40mm 중구경 기관포고요. 두 번째는 부무장으로 7.62mm 그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현궁이라고 중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되면 여기에 장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무장인 그 40mm 중구경 기관포는 지금 현존하는 그 장갑차에 달려 있는 그 구경으로는 최대 구경입니다. 화력이 제일 좋다는 거죠. 특히 이 장갑차가 이 자동으로 탄약을 그 장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탄종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뭐 철갑탄이라든가 고폭탄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탄종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 있어서 헬기도 그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이 화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장갑차 중에서는 화력이 세계 최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막강한 화력만 갖췄다고 해서 공격력이 또 이제 완벽하게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또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정확한 그 사격 통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편집장님. 예. 그런 측면에서 이 K-21의 사격 통제 능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흑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흑표 전차 같은 경우 이 사격 통제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K-21이 그 흑표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흑표를 개발하면서 생긴 노하우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 장비 이런 게 K-21에 이식된 경우가 적지가 않고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K2 흑표 같은 경우는 그 전차장용 독립조준경이 따로 있습니다. 자체의 열상 장비, 뭐 거리 측정기 같은 시스템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거의 제대로 된 조준이 가능하다 싶을 정도 성능이 우수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게 K-21에도 달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K-21의 단차장은 흑표 수준의 어떤 상황인식 능력과 어떤 목표 조준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이 K-21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통 장치로 제대로 조준해서 쏠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기존의 장갑차들보다 더 적은 탄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0mm 기관포와 이 첨단 어떤 사격 통제 시스템이 결합될 경우에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최신 사격 통제 장치가 이식된 이유 중에 하나가 K-21은 이동 표적에 대한 대처 능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복합지능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개념 탄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쏠 때 약실에서 미리 그 목표까지의 거리를 입력해서 그 거리까지 날아가면 공중폭발이 되는 탄이거든요. 이 기능하고 그 K-21의 어떤 이동 목표 추적 능력이 결합이 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라든가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들도 절대 안심을 못합니다. 즉 K-21의 사격 통제 능력은 K-21을 공지 복합 대응 능력을 갖춘, 즉 땅과 하늘 모두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차량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측면하고요. 기존에 이제 K-21이 갖고 있었던 기동력, 화력, 또 사격 통제력 이외에 우리가 K-21 전력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K-21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GPS 혹은 INS, 즉 관성항법 장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지도를 볼 것도 없이 그걸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걸 순식간에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늘 알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아군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인된 적군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 차량이 어디에 뭐가 있더라라는 걸 경고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다 뜨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할 게 있다 그러면 무전기 붙잡고 떨 거 없이 그냥 문자 치면 됩니다. 한마디로 한 20초 만에 화면 한번 딱 보고 이러네? 그러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1초가 아까운 전쟁터에서는 이게 적과 비교했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가늠한 엄청난 차이가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K-21의 전력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K21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개발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단장님, 네. 이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소요 제기 배경을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네, 그 전에 K200과 그 계열 차량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요. 네. 아예 이제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기로 한 배경이 뭐 있을까요? 북한의 대남 위협이라는 것은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M113이 노후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서부터 상당히 노후돼 있었어요. 근데 그 노후된 장갑차를 개발하려고 K200을 시작을 했는데 K200 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파워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라파나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가 있었느냐?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안 팔았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속버스 엔진 주워다가 K200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K200A1으로 180에서 250 업그레이드 해서 쓰다가 보니까 북한에서 M1973, 1976, 1973년에 새로운 북한의 전차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보면은 T80, 그다음에 BMP-1, 소련 전차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거의 다 기술 도입 생산했습니다. 그 러시아로, 구소련으로부터. 그러다가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K200은 전투장갑차가 아니에요. APC예요. 좌우에 총구만 내가지고 보병이 작전지로 이동하다가 적 만나면은 총이나 쏴라. 그래서 후방에 2, 측방에 6개 이렇게 총안구를 내줬을 뿐이지 그 보병 전투장갑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수송용 전투장갑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1980년도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신개념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그때 1980년에 산학연군 이렇게 4개 컨소시엄이라고 그럴까요? 협동, 합동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연구를 시작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장갑차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 그 개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런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장갑차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ROC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답이 간단해요. 세계 최고의 품질의 전투장갑차를 값싸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만들어다오. 그렇게 한 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줄이 과학기술적으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보 분석, 북한의 적정보 분석,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 세계적인 과학기술 발전 추세, 한국 과학기술 발전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 전부 따져서 하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군과 개발자 간에 제일 마찰이 심할 때가 그때입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장갑차를 개발자가 못 쫓아갈 때, 못 쫓아가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면 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닐 때 더 괴롭다. 군과 개발자 간에 이거를 어떻게 피해 가서 북한의 대남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장갑차를 개발하겠느냐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이 개발 요구를 내놓으면은 이 ROC 합의하는 데만 2년 걸려요. 2년도 사실은 짧은 겁니다. 시스템 체계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개발 계획이 합의만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50%는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돈 받아가지고 군이 요구하는 장비를 소요 시기, 그 시기까지 양산 가격을 맞춰서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는 그때는 군과의 약속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진짜 밤낮 없이 해야죠. 국가
과학기술 경제, 과학기술 이런 측면에서 봐주셔야지 용감하게 군이 도입하던 무기체계를 국산 연구개발을 요구한 거 군 대단한 겁니다. 예. 수입하면 쉬운데 예. 그걸 연구개발을 해달라고 그런 군, 그 용기, 그다음에 그걸 또 과감히 개발하겠다고 개발 요구한 사람, 이 사람들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면 합니다. 예. 서 박사님, 이 방산학계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K-21은 작전 운용 성능을 설정하는데도 논란이 좀 많이 일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투 중량과 수상 운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당초에 그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K200 장갑차를 좀 이런저런 능력을 보강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뭐 새로운 그 장갑차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논란도 있었죠. 근데 결국 기존 뭐 K200이 아무리 좋지만은 전투용으로, 그거는 이제 전투용으로 만든 게 아닌 상태에서 그걸 전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갔는데,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 조건을 군이 내건 게 크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화력이 좋아야 된다. 최소한도 30mm 이상 그 중구경 이상 화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전차 유도 무기를 탑재해서 전장에서 전차를 만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방호력, 그 장갑차라는 것은 방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의 그 장갑차, 최소한도 30mm 이상의 그 구경포로 맞아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호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가 됐고, 그 사격 통제 장치를 최신화해서 21세기 뭐 스마트한 그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상 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군에서 요구 조건이 왔어요.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이리저리 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수상 운행 이 부분이 사실 그 어떻게 연결이 되면 전투 중량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물에 새덩어리가 물에 뜨려면은 이게 그 가벼워야 되는데 그 장갑차는 뭐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전투 중량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톤 이상 되면은 그 뜨지를 수생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맥시멈 할 수 있는 것은 25톤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뭐 중기관포를 달고 또 여러 가지 그 방어도 그 잘하고 또 뭐 수상 운행하려면은 워터제트라는 이런 그 동력 장치도 달아야 되고 하려면은 이게 중량이 25톤을 훌쩍 넘어가서 27톤 뭐 30톤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뭐 어느 기능을 좀 줄이고 이런 그 트레이드오프 절충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ROC를 최초에 요구한 대로 이게 다 구현 못하니까 어느 부분을 줄이고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군과 개발자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이 그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 서로 요구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요체가 뭐냐면은 군의 전술적인 운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과학기술의 그 한계가 생기는 부분, 그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토의와 뭐 회의와 뭐 숱한 그런 그 의견 교환 끝에 겨우 이제 그 달성이 됐는데, 수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빼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당초 요구하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고의 어떤 성능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과 또 그것이 뒷받침해주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한계와 능력, 이 사이에서 사실 트레이드오프 되긴 됐는데,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그 뺄 거는 빼고 또 지킬 거는 지키고 해서 설정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K-21의 수상 운행 문제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작전 운용 성능을 첫 번째 설정할 때부터 이제 말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요. 구체적으로 2009년도
이 도하 훈련 때 이 K-21이 침몰하는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과 개발자들에게 당연하게 비난이 쏟아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K-21을 그 당시에 이 꼭 수륙 양용으로 이게 만들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생기거든요. 네. 조 단장님, 네. 먼저 K-21을 이 수륙 양용으로 개발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군이 왜 굳이 수륙 양용을 요구하는가?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작전 지형을 보면 DMZ 이하의 작전 환경을 보면은 한 1km 가면은 밭, 2km 가면은 강, 한 3km 가면은 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작전 환경이. 예. 그런데 포장도로는 군사도로도 지금 마치 지방도로까지 우리나라의 포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면은 그 도로는 다 파괴된다고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파괴된 도로를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궤도 차량을 만들어 주었고 또 비가 오면은 아주 아무런 물도 하나도 없던 개천이 그냥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비 그칠 때까지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고립입니다. 도와줄 인근 부대도 없고 완전히 고립이 됐을 적에는 단독 작전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병 전투장갑차를 수륙 양용으로 하는 것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 고립됐을 때 생존성 살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 그러면 수륙 양용으로 안 하고 지상용으로만 하면 우리도 여기에다가 한 8톤을 얹을 수 있어요. 얹어도 미국의 M2A3 브래들리보다 기동력이 더 좋습니다. 우리 엔진은 850마력, 지금 750마력입니다. 근데 100마력을 더 얹을 수가 있어요. 터보 차저를 붙여서. 그러면 850마력에 33톤을 만들었을 적에 그래도 세계 최고의 기동력을 갖습니다. 그 8톤을 어디다가 주느냐? 수륙 양용 안 하고 8톤을 어디에 주느냐? 방어력, 장갑을 두껍게 해주고 탄약을 왕창 실어줄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뭐가 되세요? 화력도 생존성이고 방어력도 내 자식을 살리는 장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작전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1, 2차 중동전 이라크 전쟁에 M2A3 브래들리가 갔습니다. 거긴 물을 구경을 해야 할 데가 없는 데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달릴 수 있는 M2, M3가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수륙 양용 장갑차가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사막 전투에 왜 수륙 양용 장갑차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수륙 양용 장갑차가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값도 비쌉니다. 예.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륙 양용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이 됐고요. 아까 네. 이제 뭐 M2, M3 브래들리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전투 장갑차가 그 지상용인데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는 구라파는요 대륙이죠. 대륙인데 거기도 수륙 양용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토하고 바르샤바군, 바르샤바군은 동서냉전 체제의 나토와 바르샤바의 산물이지만 바르샤바 해체됐죠. 그거와 더불어서 나토는 지금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두 종류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륙 양용과 지상 전용. 그것은 구라파의 나토의 작전 지역을 보면 북구라파하고 중, 서부가 다릅니다. 역시 작전 지역에 따라서 장갑차의 배치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할 겁니다. 네, 조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작전 환경에 따라 나라별로 이제 선호하는 모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하천이 많은 우리 이제 환경상에 이 한국형 보병 전투 이 장갑차는 수륙 양용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닌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 분의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속도가 필요하죠. 또 야지 극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전 환경이 강, 하천 이것이 뭐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그 환경인데 가다가 강을 못 건넌다. 그러면은
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하 장비가 공병이 제공하는 별도의 도하 장비를 갖고 부교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뭐 엄청나게 소요가 되죠. 그러면 속도전이라는 그런 데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장비가 일단은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 이 나라의 그 지형 작전 그 특성으로 봐서 뭐 수륙 양용으로 그러니까 강을 하천을 스스로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를 예, 해주시는 그럼, 건가요? 예, 예, 이번엔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장갑 차량이라는 게 결국은 공격력하고 방어력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게 아니냐 그 느낌도 들지만 또 그렇다고 기동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뭐 결국은 아무리 방어력이 높고 공격력이 높은 차량이라고 해도 필요한 곳까지 가고 기동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딜레마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물론 지형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공격력하고 방어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면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기동 장애의 문제를 또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현재 어떤 보병 전투차의 수출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워낙 대전차 무기도 발달하고 대전차 무기 이후에 또 IED 즉 어떤 급조 폭발물 같은 그런 위험이 많다 보니까 방어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K21이 무게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어력이 높지만 또 반면에 그 무게가 주는 한계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그런 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애써서 그냥 이거 뭐 선택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 51% 정도 좀 했다고 좀 봐도 될까요? 54 정도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핵심이 그 방어력을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전차포탄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 우리가 전장 환경에서 닥쳐야 될 위협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 방어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것은 뭐 전차를 상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전차 그 다음 급인 이 같은 동급의 장갑차가 갖고 있는 화력을 방어할 수는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 능력을 도하 능력을 갖추면서도 다른 어떤 능력을 크게 희생시키지는 않았다. 갖출 건 다 갖추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패널의 조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나라만 쓰면 안 되고 수출해야 되겠다. 동남아는 완전히 늪지대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심오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통일 한반도의 차기 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그러니까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국 정신과 한국의 방위 개념서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형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를 줄여서 K21 보병 전투장갑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 이름 속에 다 들어있죠. 벌써 한국형 차기 피처 보병 전투장갑차 이렇게 됐으니까 차기는 언제까지 차기일까요? 통일될 때까지 차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후에도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전투장갑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전략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중동에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순육 양용을 떼버려요. 그 좌우측에 그 포켓 있죠. 에어백, 에어 포켓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중량을 증가시켜 주세요. 측면에 반응 장갑사부터 부가 장갑을 붙입니다. 전면에다가. 그래서 방어력을 높여줘요. 8톤 정도에서 한 3톤은 반 정도, 한 4톤은 장갑을 부가 장갑을 붙여서 방어력을 크게 해주고 탄약을 왕창 실어줘요. 그렇게 해서 중동에 수출한다. 이게 심오한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오한 전략이 들어있는 K21 전투 장갑차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과 이제 통일 한반도까지 바라봤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네. 내용은 뭐 그렇게 정해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걸로 네.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전에 조 단장님께서 저희 이제 제작진에게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요. 이 K21 장갑차는 단독 이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게 무기 체계 전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K-21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도 이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과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고 종합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는 무기는 무기 체계의 주임무 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소총 갖다 놓으면 이건 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당장 탄이 없으면은 이건 완전히 장난감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철이에요. 탄이 없으면은. 그러면 탄을 줬어요. 근데 쏠 줄 아는 방법을 있어야, 그렇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관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가르치기 전에 그 총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면이 있어야 되고 시험평가, 품질고증 다 해가지고 이 총이 파괴됐다. 파괴됐으면은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총은 버려라. 총구를 봐가지고 이 총구는 너무 마모됐으니까 이 총은 폐기다.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될까? 이 총이. 그러면은 이 총이 태어나서 다 마모돼서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서 총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걸 뭐라 그럴까요? 총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를 관리해 주는 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가 태어나서 파괴돼 가지고 도태돼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까지 생명을 관장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합해서 무기 체계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 무기 개발과 더불어서 한 무기의 총 수명 주기까지 전체 한 사이클을 전체를 보는 그렇죠. 것이 예. 우리가 무기 체계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값은 이거 100만 원이면은요.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해야 될 육군 입장에서 소화기를 하나 새로 신무기로 바꾼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 무기 체계에서 쓸 수 있는 건 쓰지만 교환서부터 전부 교육 장비서부터 부대까지 편성을 다 다시 해줘야 돼요. 작전에 실제 투입이 되려고 그러면은 부대 창설 비용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K2는 K1 전차, K1A1 전차 속에서 정비 운영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K2 전차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K21 전투장갑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들어왔을 때는 군은 교관 양성서부터 전부 다시 해야 돼요. 부대 창설부터 다시 해야 돼요. 훈련장 다시 전부 만들어야 돼요. 탄약 전부 다시 개발해야 돼요.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약 무기 획득 비용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운영 비용은 30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무기 획득 비용, 어떤 신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도입 비용 얼마, 무기 체계 도입 비용 얼마, 군대에서 부대 창설 비용 얼마, 정비 유지 부품 25년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비 유지 부품 얼마,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군 부대 몇 명, 장교 사병서부터 몇 명 다 합해 보니까 얼마다. 그래서 무기 체계에 도입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도입 무기 체계를 할 때는 그 도입 비용만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도입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군이 20년, 30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돈으로 계산을 해서 국방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예, 단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무기 개발과 이제 무기 체계 개발이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공통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 개발도 무기도 했지만 이 장갑차 K-21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시스템까지 우리가 독자 개발을 했다라고 이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K-21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함도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거꾸로 제가 질문할게요. K-21이 2009년에 침수됐는데 그걸 미국에서 도입했다 그러면은 지금도 책임 공방이에요. 6년이 지났는데도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입 무기 체계는 미국의 이권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생산 회사, 그렇죠? 수출원 회사. 몇 가지의 몇 군데가 이권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로비스트 중개업자들 이권 벌써 걸렸어요.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이거를 하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몇백 대가 한국군에 뿌려졌다 그러면 몇백 대 소위 얘기하는 리콜해야 돼요. 왜 자동차 리콜하는데 왜 안 해줍니까? 리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콜하게 되면은 뭐를 하죠? 원인 분석, 운전 부주의냐, 정비 부족이냐,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원인 규명에 따라서 거래 계약에 의거해서 쉐어해야 돼요. 책임 공방회에서 4대 6, 5대 4 협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누가 이거를 할 것인가, 어디서 누가 할 것인가 시기 조정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K21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인 분석하는 거는요, 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침수된 상태만 보면은 금방 진단이 나와요. 아, 이거는 뭐가 원인이다. 금방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이 빨리 나오면 처방이 빨리 나오겠죠. 다음에 처방이 빨리 나오면 치료가 빨리 되니까 환자 회복이 빨라지겠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전력 회복이죠. 그렇죠? 전투 손실이 일어났을 때 내 능력으로 빨리 전력을 살릴 수 있는 전력 복구 능력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산 무기 체계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가능한 한 무기 체계만은 자국 거를 쓰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거를 국산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2009년도 도하 때 물 한 번 빠진 것 같고 네. 이 항공 갖고 이 K21 전체를 뭐 결함이 있다 아니면 네. 뭐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K21이 이 그 도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됐죠. 현장에 가 보니까 금방 원인 그 뭐 건져낼 필요도 없어요. 그 원인만 보고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 나 교수님 앞으로 또 이 얘기가 나오면은 또 침수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침수되면요? 한다면 이게 충분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해 부족을 오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이제 그래서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이 군과 개발자, 생산자는 긴장을 하고 그 책임감 속에 있어야 돼요. K21 잘못 운영했을 적에도 침수 안 되는 순육양용 전투장갑차는 없습니다. 지금도 안에 있는 병사가 한 군데로 쏠리면은 아무리 해줘도 침수됩니다.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 뭐 정비 불량을 한다든지 부품을 결함 넣은 거 있으면은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은 야전 교범대로 훈련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교리를 발전시켜야 되고, 품질 기술원이나 업체에서는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정비 체계를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계속 하자 나오는 부품에 대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20-30년 쌓아가지고 이제 K22 그렇죠? K21 A1이라든지 K23 차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때 또 그놈을 또 써야 되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국가적인 이게 이 사명이에요. 예? 이게 방위산업 업체, 방위산업을 함부로 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국가 운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철저한 준비, 꼼꼼한 점검, 이 군과 또 개발자, 생산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말씀을 네. 요약을 할 수가 네. 있는데요. 결국 이제 K21 직접 참여하신 우리 조 단장님께서 이제 수상 운행 능력과 또 실체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안이 워낙 또 중요하고 굉장히 또 이 민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오신 두 분 패널께도 요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K21의 수상 운행 문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직접 개발자 입장을 지금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두 분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편집장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이 수상 운행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 이게 과연 장갑차의 어떤 보병 요소의 본질을 이게 못 지킨 그거 사고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 사고 하나 때문에 K21이라는 차량이 어떤 장갑차로서 못 쓸 물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과잉 어떤 비난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사고가 난 건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에어백을 부풀려 가지고 물을 건너는 장갑차라는 개념이 사실 뭐 없다고는 못해도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개발이 된 물건이라, 특히나 이 전투용 장갑차에는 더더욱 드문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피드백이 잘 돼가지고 개선이 잘 되냐, 그게 중요하지, 왜 이거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설계에 반영을 못했냐라고 비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는 되지만 좀 부당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우덕 교수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건을 만들면은 일단 그 기술 능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또는 설계를 뭐 변경시켜서 달리 만들고자 할 때에 그것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그 진단과 원인 분석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처방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완벽한 어떤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K21이 뭐 많이 그 결함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결함 다 보완돼서 자체적으로 해서 생산이 완료돼서 야전 배치가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또 어떤 그 결함이 보고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현 단계에서는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그 처방이 됐다는데 굉장히 그 높은 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무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것은 쉽고 시행착오도 적고 고장날 확률도 적습니다. 그러나 최첨단에서 최고의 어떤 기술을 새로 적용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세계 그 최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무기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야전 운행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거쳐서 수없이 결함이 발생하고 그걸 보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어떤 완성된 그 제품이 그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뭐 처음에 딱 만들어서 100% 완벽,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결함이라든가 설계상의 그런 오류,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있어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90년대까지 뭐 다른 나라의 무기를 보고 배우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최첨단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과정상의 그런 문제라고 그 해석을 해야 되고, K21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그 시험 평가하고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생산 단계에 들어가서 시험 때는 시제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드러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설계 변경이 왜 일어나느냐? 원래 기본대로 설계를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럴 때 제작하고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뭐 조금씩 바꿔서 어쨌든 간에 기능이 크게 뭐 표시나지 않으면은 어쨌든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사고로 발전되는 그런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생산 비용이라든가 개발 비용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시험 평가를 한다든가 뭐 하면 뭔가가 여유를 갖고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적인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돈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좀 쉽게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뭐 설계 결함이다, 사고다,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무기, 소위 말하는 명품 무기를 개발하려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과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 배려,
또는 그 사업상의 그 관리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 참 중요한 지적을 지금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산의 이제 비리 문제를 결함과 이제 혼동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문제를 좀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면은 이 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충분하게 다 시험 평가 다 끝내고 완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적 여유나 예산을 주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 이 예산 문제 어떻게 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서 박사님 의견에 예산 문제는 독자 무기 체계, 한국형 독자 무기 체계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 K21A1 프로그램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자 발생을 계속 추적을 해서 성능 개량을 해서 K21A1이 프로그램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과학기술 인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 누구 입김 센 사람 지시에 의해서 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이제 서 교수님의 의견에 붙여서 이제 이 조 단장님의 예산의 이 부분들을 제도화시켜서 이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완제품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볼 수 그렇죠. 있을 텐데요. 이제 시간이 좀 더 돼서 좀 활발한 논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서서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K21의 개발이 우리 이제 국가 안보 차원과 군사과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기여도 했을 테고요. 이후에 많은 이 방산 부분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서 박사님부터 마무리 발언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문제 언급하기 전에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야말로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따라잡기식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패도 굉장히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기체계는 다 성공하는 그런 그 관성에 이제 젖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 무기체계 개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다 겪어봐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과 시험 발수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거를 다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할 거를 다 해본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 이제는 옛날하고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그 국민들도 받아들일 때에 지금 요즘 그 무기 체계는 옛날하고 달라서 정말로 그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같이 생각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홍희범 편집장께서 예. 일단 이 K21 같은 경우는 이게 보병 전투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갑차 자체로서의 화력이 굉장히 강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외 파병을 해외 평화유지 임무라든가 분쟁 지역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차는 못 가져가고 장갑차만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K21 같은 보병 전투차가 있냐 없냐가 차원이 큽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나라 자체만의 안보 환경을 넘어선 군사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태 단장께서 국산 연구개발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는 좀 걱정을 도입 무기 체계보다는 전력을 복구하는데 시간 빠르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대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전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의의를 좀 찾아주시고 향후 국산 무기 체계로부터 나오는 결함은 세계 인류 자동차에서 지속적으로 리콜해야 되는 부품 결함, 운전 결함으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K2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